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서도 네. 1, 2분기가 특히 어렵고 네. 3, 4분기는 그래도 매우 더딘 회복?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네. 전 연준 의장인 옐런 그리스판이 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네. 그 문맹보다도 어떻게 보면 금융 문맹이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그걸 공감하고 사실 거예요. 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개념이 먼저 자본주의의 개념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사유재산의 인정이에요. 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유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를 인정해주는 제도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꿈이 뭐니? 건물주요. 이렇게 나는 뭔가 부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근데 부자가 되는 그 방법에는 분명히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경제에 대한 이해, 필수죠. 재테크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부자 될 수가 없는 경로에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로소득자는 우리나라 취업자 기준,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2,700만입니다. 그럼 2,700만 중에 근로소득자가 대략 한 2,100만 정도 돼요. 이 근로소득자 중에 100만 빼고 나머지 2,000만 취업자는 뭐 죄송합니다만 소득의 증가 속도 자체가 자산가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나는 더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는 나의 소득과 자산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소득의 일부를 어떤 자산과 네. 어떤 자본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재테크예요. 네. 재테크의 정의는 뭐냐면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거.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놨죠. 네. 재테크의 학문적 정의가 아니라 간단히 그냥 일상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소득의 일부를 어떤 종목과 바꾸고 어떤 주식과 바꾸고 그게 재테크예요. 근데 그거 없이는 나는 영원히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경제 공부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말이죠. 한번 자문자답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해요. 근데 그 부자 되길 원하는데 우리네 대부분의 교육이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월급쟁이를 양산하는 교육이에요. 되게 재밌죠. 대기업 들어가는 정말 네.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대학에 한 학기에 뭐 예를 들어 2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200명의 학생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훨씬 공부 잘하고 이런 뭐 동료나 동기나 후배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얼마 벌고 있을까? 그냥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월급만으로는. 근데 상위 10%는 괜찮아요. 그 소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수준의 부자 되는 경로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소득 상위 10% 정도라고 한다면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냥 본인의 일에 더 집중하면 충분히 부자가 되는 경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적인 공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이 더 재테크적인 고민을 해요. 상위 10%가. 맞네요. 근데 상위 그 10%가 안 되는 계층들은 이런 고민을 오히려 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면 내가 부자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연소득이 예를 들어 우리의 가구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
지금까지 얼마씩 모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맥스로 모아도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씩 10년 모으면 5억인데 그럼 20년 모으면 10억인데 네. 그럼 20년 동안 10억을 모아서 10억만큼의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값은 더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성실이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얘기가. 생존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문을 절대 비하하거나 이렇게 비교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뭐 죄송한 표현이고요. 다른 학문도 너무나 소중하고 삶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지만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심지어 네. 뭐 역사학, 인문학 이런 것들도 과학 알면 정말 도움되고 삶을 살찌우고 가치를 높이는 것도 맞지만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 성격상.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경제 공부는 필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입문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예를 들어 신문을 읽는데 이 내용이 분명히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읽어도 내가 체화되지 않는다.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경제에 입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제 입문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은 경제 기사가 쑥쑥쑥 읽히실 거죠. 네. 그걸 기대하시면서 바라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학자분도요. 네. 그 정치학에서는 되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데 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경제 공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도 경제가 네. 해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현실과 괴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산다면 그냥 경제 공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사유재산 자체가 인정받지 않는 네. 제도권이니까. 그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 부자를 인정해주는 제도. 인정한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를 존경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제도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꼭 읽으셔가지고 네.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네. 이 책도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네.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네.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질문을 좀 그래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거시경제부터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경기 침체가 최근 1년 동안 이슈가 되었고 또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실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게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경기 침체는 이미 왔습니다. 맞다.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실물 경제 관점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 경기 침체의 모습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1조가 안 되죠. 6천억 원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조 원이 안 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4, 15년 만에 영업이익이 달성된 거예요. 경기 침체죠.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이 나타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재고가 소진이 안 돼서요. 네. 재고는 왜 소진이 안 될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왜? 이 완제품이 안 팔릴 거니까. 그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여전히 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실추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경기 침체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감산하겠다. 네. 근데 감산이라는 의사결정이 정확히 25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등장하는 반도체 감산 조치인 거예요. 네. 경기 침체 아닙니까 이게. 실물 경제 관점에서 여러분이 체감각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23년 경제전망서를 냈었죠. 작년 이맘때랑 23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둘 다 제가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IMF가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죠. 네. 자, 그러면 종전에 지난 22년 10월만 해도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 정도로 전망했어요. 그리고 1월로 3개월 후에 1월이 됐을 때 1.7%로 낮춰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역시 또 한 번 낮춰 잡은 게 1.5%인 거예요. 그러니까 1.9나 2.0 요 정도의 성장률도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두나 경기 침체.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경기 침체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더 강한 경기 침체인 거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5%라는 이 성장률 이거는 정확히 우리 근현대사 속에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4번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4번의 경제 위기가 오일 쇼크 따른 중국 1980년 역성장, IMF 외환 위기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체감 가기에도 경기 침체 맞구나.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제 위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번의 것이고 가장 근래 있었던 2020년 팬데믹 때 역성장했던 거. V자로 움푹 성장률이 꺾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시 반등하죠. 이 V자의 모습을 그리는 게 경제 위기. 그런데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 꺾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도 그래도 22년 같은 경우는 2%대 초, 그리고 23년은 1%, 그리고 그 전에는 3%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죠. 경기 침체죠. 근데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오는 모습인 거죠.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경기 침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꼭 구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경기 침체의 앞에 수식어를 좀 붙였었죠. 작년 10월에 그 수식어가 모두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벌써 설명이 끝났는데 4번의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강한 경기 침체니까 레벨이라는 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벌써 설명이 됐죠. 네. 근데 이 경기 침체 양상의 특징이 그동안에는 경기 침체일 때는 저물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봐도 침체 국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저물가와 함께 찾아왔어요. 근데 저물가 속에서 경기 침체는 그나마 뭐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 국면과 고물가가 같이 만나니까 팍팍해요. 그러니까 팍팍한 거예요. 물가는 높은데 소득은 쪼그라드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결부된 게 뭐예요? 고금리. 고금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동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저금리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고금리라는 압박. 우리 가계부채 뭐 2,000조는 안 되지만 1,890조, 1,900조 정도 되죠. 그 정도의 가계부채 압박과 이자 상환 부담이 남아있고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고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소득은 쪼그라들고 있고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의 양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통장에 찍히는 그 명목소득, 그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과 그리고 물가 부담을 감안해 보면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이미 가난해지고 계신 거죠. 가난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런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종전에 바라봤던 것보다 더 강해진 경기 침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미 온 것이고 네.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하게 온 것이고.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하게 온 거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놓여 있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네.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낫다. 상황이 탄탄하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선 영어로 resilient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금융 부실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이 금융 부실 문제가 경기 침체를 더 야기하는 국면이지만 역시 이것도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 그래도 나름 버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3번 연속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향 조정했지만 역시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맞아요. L자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근데 둔화이냐 침체이냐를 구분짓기 어려운 만큼. 여러분께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게 사이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라고 본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다 다다르면 확장 국면이 끝나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둔화. 그러다가 이제 제로선을 밑돌면 마치 지하실로 파고들면 그게 말 그대로 리세션. 그죠? 위가 둔화, 리세션에서 여기서 디프레션. 근데 여기선 둔화, 침체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확장, 둔화, 침체, 그리고 다시 0으로 회복하는 게 회복. 한국어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국면인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강 국면에 놓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근데 하강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 기준하는 선을 밑도는 하강 국면으로 간 거고, 미국 경제는 그래도 0에 부합하는 그런 하강 국면, 그 정도니까 소프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 하강 국면인 건 팩트인 건 맞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뭐 회복 시점이나 이런 거를 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몇 그 인플루언서들 분들께서는 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저는 그런 다른 분들이 어떤 근거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대화를 해보면 좋겠지만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저의 견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서도 네. 1, 2분기가 특히 어렵고 3, 4분기는 그래도 매우 더딘 회복. 예.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IMF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rocky recovery. 범피하게. 예, 범피, rocky 뭐 이런 표현. 네. 범피는 연준에서 썼었고, rocky는 이제 IMF가 썼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었는데 OECD는 또 그런 뭐 되게 막 울퉁불퉁한 뭐 그런 느낌으로 손쉬운 회복은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을 다 썼었어요. 네. 이게 어떤 회복 국면이냐면 여전히 그 회복이 녹록치가 않다. 이런 뜻이죠. 녹록치 않은 그런 회복 국면이다. 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체감하시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체감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언제 호황이었습니까? 뭐 그렇죠. 근래 경제사 맨날 힘들었죠. 맨날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맨날 고물가고요. 맞아요. 예. 근데 국제 유가나 저는 주유비 같은 거 많이 보지만 주유비로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디젤도 많이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디젤도 가솔린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체감적으로는 보통 그 떨어지는 것은 바로 지워버리죠. 기억에 인식이 안 돼, 각인이 안 되죠. 급격히 치솟는 것만 더 각인시키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렵고 항상 비싼데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체감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상저하고의 흐름을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3년이 더 안 좋아요. 22년보다.
그리고 21년보다 더 안 좋고 21년보다 22년이 안 좋고 22년보다 23년이 안 좋은데 24년이 그나마 나아요. 지금 현재의 전망에서는. 그러니까 나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지금 23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고물가와 고금리죠.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고 네. 여러 가지 일련의 현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재고가 쌓인다든가 이것도 고금리와 고물가의 역습인 거예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많은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을 느끼다 보니까 내구재 수요를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내구재 수요는 23년에 줄지만 반도체 수요는 22년부터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경기 침체잖아요. 맞아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 은행 파산 역시 마찬가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채권을 사거나 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모습. 미실현 손실. 근데 돈 달라고 다시 돈 돌려주세요 하는 슬로우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도 경기 침체인 거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저축은 못하고 돈 다시 저축했던 거 까먹는 거죠. 근데 돈 돌려달라는데 이 채권을 이미 샀는데 채권 가격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것도 고금리 역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역습을 받는 시점인 거고 그 역습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그 시점이 23년 상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도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1, 2분기가 가장 싸다. 그래서 23년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발표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곧 바닥이다. 2분기까지가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지금 반도체 이 경기는 이게 바닥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주가는 오히려 이거보단 낫다 하면서 반등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 해 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5, 3.6 정도가 돼요. 근데 상반기가 4고 하반기가 3.1이에요. 그렇게 해서 3.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둔화되고 그럼 금리 인상 압력이 이제 없어지고 그럼 금리는 동결하고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추가적인 부담을 덜 주죠. 또 코로나라는 이슈는 완전히 없어지고 리오프닝 되고 지금 항공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몇만 명이 빠져나가나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전에 월별로 약 250만 명 정도가 나갔었어요. 출국자 수가.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0이 됐다가 많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70만 정도. 근데 아직도 25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 나타나요? 23년 연중에 다 나타나겠죠. 코로나19가 없었던 게 되는 지워버리는 해.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문, 어떤 특정 산업에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문들도 다시 제자리로 리커버리 되는 거고요. 또 전쟁이라는 것도 22년 초에 발생했지만 그 전쟁에 따른 그 충격이 뭐 10년만 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여전히 휴전이지만 전쟁의 영향을 받나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쟁의 영향도 이미 기존 상수화되는 거죠.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 22년, 23년에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코로나19라는 그 거대한 변수,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또 그것에 따른 부실, 부정적 그런 효과 이런 것들도 지금 완화되잖아요. 공급망 병목 현상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가니까 우리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주요 요인들이 이제 상쇄되고 있으니까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더군다나 그것에 따른 고물가 그리고 그것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이런 현상들도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완화되니까 상쇄되어 가니까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하반기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4년으로 가면 갈수록 네. 이제 회복의 길에 범피하고 락긴 하지만 예. 그래도 회복의 길에 서게 네. 되는 거네요. 네네. 충분히 그 경기라는 면에서는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거는 전혀 다를 것이다. 예. 전혀 회복을 못 느끼실 거죠. 예. 한 번도 우리 회복을 느낀 적 없거든요. 근데 21년에 회복됐었거든요, 실제. 예, 저마다 경험하는 경제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소비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도 뭐 백화점 가면 명품백 사려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경기 침체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경제로 본다면 어쨌든 부문별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점 찍고 회복되는, 그리고 23년 하반기도 저점을 찍고 회복될 뿐이지 소위 이게 여전히 지하실인 건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락키. 예, 계속. 락키입니다. 범피하고 막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게 진짜 그 어제 즉시 분석할 때도요. 네. 어떤 분은 차만 타고 승용차만 타고 다니면 기름값 인하, 물가 싸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주부님들은 이제 마트 가면 무슨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올라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개별성이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런 거에 또 갇히면 네. 큰 그림을 또 놓칠 수가 놓치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수치와 데이터, 네. IMF, OECD 이런 공인된 자료를 종합해서 네.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큰 그림도 놓치지 않으면서 예. 나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경제가, 그것도 경제잖아요. 네. 가정 경제. 근데 이 경제가 이 세계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거. 예, 그게 경제 공부거든요. 그게 경제 입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제 입문서를 쓰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강조했냐면 경제를 우리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태어나서 그냥 혼자 죽으면 경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이든과 나와의 관계도 규명을 해 나가야 돼요. 파월과 나와의 관계도 규명을 해 나가야 돼요. 시진핑과 나와의 관계도 규명을 해 나가야 돼요. 파월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중금리를 더 높이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더 쏠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더디게 만들고 우리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더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집을 급하게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그게 나의 호주머니에도 용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라는 그 관계를 규명해 나가는 게 경제 공부거든요. 네. 중학생, 뭐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하면서 좀 크게 이제 시각을 이렇게 뜨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소득이 상승하는 그것과 자산의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서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래에는 더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경기 침체고 너무 힘든데 이 경제는 회복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는 저점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힘들어. 그럼 투자를 못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관계를 규명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게 된다면 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그림을 보고 한 주라도 산다고 하면 또 자산 증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일은 시대를 규명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책 낼 때 철부지라는 단어를 냈었죠. 그죠? 그 철부지. 철부지는 계절, 부지는 모른다. 계절 변화를 모른다. 그럼 계절 변화를 알면 여름 옷 입고 반팔 입고 동철에 돌아다닐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날씨 변화를 안다. 그러면 비 오는 걸 알면 비 맞을 일이 없어요.
비 오는지를 모르고 우산 준비 안 한 사람이 비 맞는 거예요. 계절, 날씨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철부지가 아닌 거죠.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인 거예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물가가 누구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모두에게 찾아오죠. 네. 고금리가 또 역시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네. 모두에게 찾아오죠. 계절 변화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지금 어떤 국면인가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 국면을 이해하고 국면에 걸맞게만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국면 자체를 정의 내리지 못하면 그 국면에 걸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거죠. 이번에는 금융불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 파산도 실제로 있었고 네. 또 인수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불안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져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금융위기가 올까요? 네. 저는 이제 금융위기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금융위기 올 거다, 경제위기 올 거다라고 했다면 작년에 냈던 책 제목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온다 이랬겠죠. 네, 경기 침체죠.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위기에는 금융위기도 있고 성격상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실물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 경기 침체다. 금융이 부실부실한 상태. 부실부실한 상태가 좀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뱅크데믹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전제해놓고 그 시나리오가 맞는 시나리오다라고 딱 깔아놓고 그 방향대로 준비할 만큼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 건지를 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 이 금융부실 상태가 결과적으로 오게 된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네. 그건 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 고금리 체제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 1금융권 이들은 고금리에 따른 굉장한 호혜를 받은 거예요. 역대 최대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록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구조가 소위 예대 마진, 네. 저축받고 대출해 주는 거. 그죠? 그게 비즈니스 구조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져요. 역대급 수익을 누렸죠. 근데 미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에 국한하는 또 그 대출, 그러니까 저축받은 돈을 어떻게 또 재투자하느냐 이건데 대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증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뭐 마치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고 한국 주식 사고 한국 채권 사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은행들도 저축받은 돈 혹은 중앙은행에서 돈 끌어온 돈 그 돈을 국채를 산 거예요. 근데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경기 침체, 높은 금리의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이 저축했던 저축자들이 돈을 이제 빼가요. 돈이 부족하니까 실탄이 없으니까 저축액이 줄거나 저축이 빼나가니까 디파짓이 줄어요. 줄어드니까 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unrealized losses 미실현 손실을 realize 해 가면서까지 돈 달라는 요구에 부합하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파산이 일거나 정말 부실해지거나 또 은행에 대한 그 평가, 주식가치 평가도 투자자들이 은행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하면서 은행 주가가 떨어지거나 은행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다 어려워지다가 다만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네. 제도권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예금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준다든가 다 보호해준다든가 아니면 야 너네가 이 부실한 은행 인수해
하게 좀 조금은 유도를 하기도 하고 좀 강제 조항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금융 부실이 금융 리스크까지 어떤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이 오래 가는 거고 부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위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실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에 도전해요. 좀 안전하게 지키자 하고서 안정성에 도전해요. 안정성. 네. 그러니까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돈을 빌려야 이거 만들려면 이런 물건을 만들려면 종이를 사와야 돼요. 근데 종이값 100만 원만 만들면 이거 만들어 가지고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돈을 대출 받아야 종이값. 근데 대출 아무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그런 경제 국면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실물 경제도 전이가 되고 또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게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게 시스템적 구조적으로 경제가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면 한국 경제도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금융 불안이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습니다. 예. 물론 부동산 PF 문제 많아요. 이미 위험선을 초과했죠. 네. 그래서 6만 5천 호 정도, 6만 호에서 6만 호 정도가 위험 구간인데 그걸 초과해서 지금 7만 5천 호, 7만 2천 호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악성 미분양이죠. 이 소위 중공후 미분양 이게 계속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당장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이 이거 분양되고 나서 돈 갚을게요 하면서 돈 빌리는 방식이 그게 부동산 PF인데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짐을 뜻해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상환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도가 난 건설사가 발생하면 그 부도난 기업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다 못 받으니까 금융부실이 또 전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특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는 흐름을 보면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서울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특히 경북 지역, 대구 지역, 충남 지역 이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 부담은 쌓이고 연체되고요. 부실채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것이 일종의 금융부실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 중에. 근데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그런 채권 국채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이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은행들이 좀 부실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일 줄도 모르고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금융사가 골마져 있는 거죠. 이게 터질까 말까 이걸 지금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건설사들이 어디서 대출 받아요? 새마을. 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에서 왜 이금융권에서 받을까요? 금리가 높을 텐데. 안 해주니까. 일금융권에서 안 해주니까요. 안 해줍니다. 왜? 이들은 안정성을 챙기는 거예요. 네. 소위 부실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돈 못 돌려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라도 돈을 빌렸던 거예요. 건설사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해소되지 않는 과정이고 그러면 갚을 능력은 상실되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를 더 가혹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럼 여기서 뭐 중소건설사 한두 개가 파산한다고 경제 위기라고 보진 않죠. 근데 금융부실이 전이돼서 금융사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몇몇 이금융권이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건 좀 시스템적 리스크에 가깝죠. 네.
근데 이들 은행들 혹은 이들 금융사의 재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새물금고 같은 경우도 역대급 수익을 누렸어요. 아, 그래요. 역대급입니다. 왜냐면 이런 이금융권만큼이나 고금리 시대에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금융권이 하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구조가 저축받아서 대출해 주는 건데 저축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높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수익을 영위했습니다.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뭐 이금융권 저축은행 뭐 상호신용금고 뭐 문제를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그 금융사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구조상에서 절대적인 영역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B2C 비즈니스도 하고 B2B 비즈니스도 하고 부동산 PF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비즈니스가 있는데 부동산 PF는 전체 뭐 이금융권 1개 금융사의 시가총액이나 그 1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부동산 PF 부실 맞아요. 그 부동산 PF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랑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 예. 이게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그냥 전체 비즈니스가 오로지 부동산 PF만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죠. 새마을금고가 쓰러지는 거죠. 근데 전혀 쓰러질 위험이 없어 보여요. 예,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전체 비즈니스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만들어서 팔죠. 가전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가전제품도 여러 가지죠. 정말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건조기 뭐 정말 스마트폰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서울대학교 안에 경영연구소가 있고 이들의 수요 예측을 했었어요. 그 연구원 때.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 15명 정도가 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뭐 같이 하는 일도 있지만 각 기기를 맡아요. 제가 예를 들어 에어컨 담당이거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구원들이 각각의 그 기기별 수요 예측을 하고 그 수요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계획을 하세요. 뭐 이렇게 왜냐면 생산량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100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출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부 팔릴 줄 알고 100만 부를 찍어내면 최고예요. 근데 100만 부 팔릴 줄 알고 100만 부 찍었는데 50만 부 팔렸어요. 그럼 엄청나게 손해가 돼요. 그렇죠. 반대로 100만 부 풀릴 줄 알고 100만 대 만들었는데 150만 부의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50만 부의 잠재 수요 놓친 거죠.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것을 위탁합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주요 그 컨설팅 펌 있죠. 여러분 잘 BCG라든가 맥킨지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수요 예측을 위탁해요.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얼마 에어컨을 몇 대 만들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몇 대 만들까 이런 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계획하는 가전제품사가 예를 들어서 월풀이라는 가전제품사가 있다. 그럼 가전제품사가 반도체를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은 언제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 선행지표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수요 예측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만약 가정을 세탁기가 폭망했어요. 다른 경쟁사가 등장해가지고 뭐 세상을 압도하는 뭐 그 세탁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왜냐하면 이 세탁기 부문이 전체 매출액이나 자본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탁기 부문의 그 부문장이나 팀원들은 그렇죠. 뭐 감봉이나 뭐 퇴직이나
아니면 뭐 정리해고나 아니면 뭐 그 배치를 달리 받거나 여러 가지 폭풍은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왜 안 쓰러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건 위험한 거죠. 그 부문만큼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부동산 PF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금융부실 뭐 PF가 좀 터지더라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면 부동산 어떻게 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점은 또 일부 반등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좀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동산 PF가 터지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 있겠지만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제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위기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그 미분양 주택 건수를 쭉 보면 어쨌든 정점 찍고 한 번은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의미한 숫자인지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직전월에 크게 늘었다가 이게 크게 늘었다는 게 7,500호에서 8,500호로 크게 늘었다가 역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둔화되는 느낌 이렇게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또 치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집값의 등락률은 더 떨어졌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그런다면 수요세가 어느 정도 자극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판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률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뭐 실거래가로 보는 분도 있고 이걸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진단하는 지표는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차용하는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더 우리가 민첩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표를 저는 늘상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표가 저점을 찍었었던 게 마이너스 0.48%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로 왔습니다. 거의 그 정도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48 이걸 찍고 마이너스에 맴돌고 있지만 마이너스 0.3 그 근처에서 계속 이루고 있어요. 자, 이 값이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0을 찍고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아니냐의 질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거시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 내에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온다면 끝자락일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셔라 하반기 끝자락 정도로 좀 보셔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보는 방법을 먼저 본다면 그리고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제로를 향해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제로를 향해 가는 가격 등락률이 단 한 번도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가는 원리를 여쭤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싶어서 중개사무소 가요. 이번 주에 딱 갔더니 가장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같은 아파트인데 이거는 11억이에요. 그러면 사러 갔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사요? 10억.
싼 걸 사죠. 네. 그죠? 10억짜리. 그럼 10억은 결과적으로는 굳이 따지면 뭐예요? 금매예요, 금매. 금매가 먼저 팔려요. 비싼 게 먼저 팔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실거래가인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가 가장 싼 게 없어지고 남은 덜 급한 금매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 11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남아있다 그러면 뭐부터 거래가 돼요? 제일 싼 거부터. 그러니까 제일 싼 거부터 거래되니까 10억짜리를 거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2억짜리를 거래하진 않아요. 그 중간 11억짜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촘촘히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가장 싼 거부터 하나하나 빠져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반등하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13억짜리 사지는 갑자기 13억짜리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나 이거 기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하면서 13억짜리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변수가, 가격 말고 물가라는 변수나 모든 변수가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어느 날 2%를 찍지 않아요. 9.1 찍다가 8.7 찍다가 뭐 8.3, 뭐 7.2, 뭐 6.8 그러다가 뭐 점점 이러다가 뭐 5.0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약간 표준적 분포 그리듯이 네, 정규 분포에 가깝게. 정규 분포지만 실물 경제에서 정규 분포를 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웅달님 두상이 예뻐가지고 동그래 보이시지만 사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면 원은 아닐 거예요. 울퉁불퉁할 거예요. 땜빵이 있을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건 거의 없다고. 지구도 동그란 건 아니잖아. 찌그러져 있잖아.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찌그러진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만큼 걸리는데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 드린 건데, 이 가격 등락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에서. 그럼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네. 만약에 0을 그러면 시간을 걸려서 0에 딱 온 거예요. 네. 0을 올라갔다가 네. 다시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전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주식시장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이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조작 사태 했었잖아요. 주가가 뭐 3일 연속 하한가 찍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20% 올라가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죠. 이게 왜 그래요? 핫다. 이 정도면 많이 조정됐다. 하한가 따라잡자 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어요.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트레이딩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내일 사고 싶다고 해서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체결되고 그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 사이클을 정확히 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건, 이현철 선생님. 이현철 소장 죄송합니다. 이현철 소장님께 김현철을 또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를 때는 상당 기간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상당 기간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등락률을 봤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0을 향해 갈 것이고, 0을 향해 갈 때는 분명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를 같이 보셔라. 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 가지 지표 제가 함축시켜 본 거예요. 네. 세 가지 지표를 꼭 보셔야 되는데, 가격 등락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마이너스 0.3에서 지금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바로 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3, 그러다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뭐 1.8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이너스 0.1 그러다가 0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좀 찌그러져 있지만. 그 그래프를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그래프가 궁금하신 분은 웅달 책방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미분양 주택 건수 그거 분석했던 매달 그거 보시면 그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혹시 그거 안 보시고 보시는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추적하시는 거, 그 가격 그 자체를 추적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추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 봤더니 집값이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이제 살만한 시점 왔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전체 거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특성은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시점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당장 사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 주에 0.2% 빠지면 좋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0.2% 빠지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언제일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거 좋겠다. 근데 지금은 좀 서울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은 알아볼 시점은 왔다. 예, 거의 임박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지역별로는. 그러니까 가격 등락률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주택 건수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실히 해소된다. 두 가지 미분양 주택 건수, 전체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지. 유의미하다는 것은 6만 호나 6만 5천 호 밑으로까지 쭉쭉 떨어지는지. 예. 그 기간을 쭉 보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연속 확실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지.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금리 그 자체입니다. 혹은 시중금리.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특히 주택시장을 보려면 시중금리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문자 왔는데 네. 뭐 3%, 3.5% 많이 떨어졌죠. 저도 그럼 많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어떨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때는 동결하고 인상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5월 25일인가요? 우리나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거나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을 없겠구나 하는 마음 그때는 시중금리가 더 떨어져요. 네. 먼저 떨어지는 거죠. 먼저 치솟고 먼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점은 23년이지만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은 22년 10월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 먼저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시중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은행끼리 결투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은행 걸 이용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고 특히 기준금리를 연내에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만약에 곧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막 폭발해요. 그러면 이제 역시 주택시장에도 그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단체 톡방에서 야 이제 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결국 매수 심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를 보실 때는 주택 매매 가격 전망 CSI, 예. 주택 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따라 보시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 좀 불편하시고 하시다면 어쨌든 그게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곧 된다라는 그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릴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 가격, 등락률. 이게 0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맞물려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보여줄 만한 우리나라만의 그 시점적인 특징도 있죠. 그게 바로 총선.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제도를 개편하거나 할 때 뭐를 더 인식해요? 표를 인식해요. 결국 주거 안정이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목적이면 주거 안정의 개념이 뭐예요? 주거 안정의 개념은 사실 집을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 그러면 주거 안정의 목적은 못 가진 자도 갖게 만들어주자가 주거 안정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목적은? 못 가진 자도 갖는 게 주거 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못 가진 자가 가지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주거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져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기보다는 뭐가 목적이다? 표가 목적이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가점유? 혹은 임차 거주가 더 많아요? 자가점유가 많아요. 아, 반반이 아니군요. 반반에 가까운데 네. 반반이지만 자가점유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구나. 그런 표를 인식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표를 인식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게 표에는 제일 좋죠. 예, 집은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졌으니까 그 정권에 표를 더 보태겠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자도 역시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표를 인식하기에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총선을 앞에 두고 보통 집값이 반등하는 경향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것을 좀 생각한다면 어쨌든 전체 그 집값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23년 좀 끝자락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소폭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 근데 집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거의 이제 마주하는 시점이니까 천천히 집을 알아보는 시점이 왔고 알아보다가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도 꽤 길잖아요. 그럼요. 예, 뭐 한두 달은 많이 발품도 팔고 관심 있는 지역에 그 공인중개사무소도 많이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별로는 특색이 있다. 교수님 그 가격 등락률에서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0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는 네. 이제 부동산이 약간 항복모함 같은 거니까 큰 사이클을 그리니까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네. 그럼 0에 가까이 갔다는 거는 바닥은 나왔다는 건가요? 0을 찍는 그 지점이 바닥인 거죠. 가격은. 그게 그때가 그러지 바닥이라고.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등락률의 저점이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예, 이해 가시죠? 네. 여전히 그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낙폭이 축소된 것 뿐이에요. 그죠? 여전히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아니죠. 전국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딱 정확히 바닥인 거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아까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지역별로 들쭉날쭉한다 하는 현상을 이제 책에다가는 어려운 표현인데 탈동조화라고 썼죠. 이게 재밌는 게 주가 그래프도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미국 주가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은 1년 그리고 코스피 흐름 1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이버에서 보기 쉬우시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매우 유사해요. 레벨의 차이지 이게 뭐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이게 동조화죠. 동조화.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게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에요. 시점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23년은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이런 뭐 코로나19나 전쟁이나 고물가나 뭐 엄청난 고금리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맞이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이 같이 만나는 국면이에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서울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지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가구 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화된 인구가 늘어나니까. 4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중심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그만큼 인구 구조, 가구 구조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이동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투자자들도 계속 투자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완화, 그러니까 분양이 뭐 미분양이 쌓이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실거주자가 아니어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규제 완화의 대상도 또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요세가 이어지는 지역이 바로 서울인 거예요. 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또 지방 중에서도 군소도시의 경우에는 뭐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입니다만 인구 구조로 변화를 하는 관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뭘까요?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독거노인이 늘어서요. 네.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만 사시는 거예요. 그게 고령화 현상인 거예요. 1인 가구 현상은 고령화 현상이에요.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방송 보시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마치 결혼 안 하는 미혼 1인 가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비중이나 늘어나는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30%, 35%가 36% 정도가 1인 가구인데 그럼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의 가구가 1인 가구예요. 네. 2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많고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더 많아요. 지금 가구의 표준이 1인 가구예요, 지금은. 네. 표준도 바뀌었어요. 이게 인구 구조 변화죠. 가구 구조 변화.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보다 60대 1인,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높고 그게 늘어나는 속도도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이 늘어난다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정말 깡시골 같은데 또 특히 가보면 그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할머니 혼자 살고 계세요. 시골에. 그러면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직전에는 아마 두 분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남자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1인 독거노인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장수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빈집이 되겠죠. 누가 와서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그 집을 누가 사서 뭐 개조해서 뭐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서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울지 않는 그 도시 같은 경우 지방 소멸 도시 뭐 이런 데는 뭐 십몇 년 동안 아이 한 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가장 젊은 그 이장님이 뭐 65세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지역은 소위 공실집이 되고 공실집은 투자 가치로서도 미래 투자 가치로서도 봐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 전쟁, 고물가, 고금리라는 20년에서 23년 동안에 나타나는 그 주된 경제의 특징들, 이런 일시적인 특징들과 이 인구 구조 변화라는 특징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 전국 가격으로는 연말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3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등하는 시점이 더 빠른 거고요. 지방 지역에서도 광역시나 이런 지역은 또 평균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지만 좀 정말 이제 군소도시나
고령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습니다만 아예 이 반등세로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탈동조화되는 거죠.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잣대로 한번 놓고 그 서울과 그런 지역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의 네. 이동을 봐라. 네. 네, 그렇게.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제가 첫 책을 냈을 때가 2018년이고요. 네. 그때 냈던 책이 경제 읽어준 남자고요. 거기다 썼던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책을 내든 그 문장을 책 어딘가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죠.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를 알고 운전해야 됩니다. 눈 뜨고 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제의 주체예요. 다른 말로 경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의 3대 주체. 여기 그 부분 나와요.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초등학교 시험 문제죠. 네. 혹시 쓸 수 있으세요? 뭐 가계 기업 정보. 네, 그걸. 네. 그걸 많이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주체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뭔가를 주고받는 그 구조. 그게 경제예요. 네. 경제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대 주체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영위하는 그 자체, 그 시스템.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이거나 정부의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구성원이거나 여러분은 경제의 주체로서 가계 하나거나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웅달님도 2개고요. 저도 2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의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경제를 모른다? 경제에 관심 없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당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한 2020년부터 매우 이례적인 경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팬데믹도 이례적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도입된 말 그대로 제로금리도 이례적이었고 그 제로금리로 인해서 나타난 대세 상승장 주가 그리고 집값 대세 상승장이라는 또 지배적인 2020년, 21년의 특징 이걸 살아간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신 특히 MZ세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21년 끝자락에 30대 주택 구입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35% 정도 되거든요. 절대적인 비중이 30대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가 20년, 21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벼락거지 되네? 집을 안 갖고 있더니 벼락거지가 되네?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집은 반드시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21년 끝자락에 드디어 영끌에서 집을 사요. 근데 21년 끝자락부터 집을 사자마자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때 샀던 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자가 쌓여요. 사실 우리의 어떤 재테크적, 투자적 의사결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왜 우리는 그 의사결정이 지난 한 2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동의하는 게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또 내일은 또 다를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1년은 다를 거고요. 지난 10년과 미래 10년은 또 다를 거라고 다 인정하고 계신데 지금 내리는 모든 재테크적 투자적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면서 왜 그 의사결정하는 방식 공식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냥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물론 철학마다 달라요. 그 철학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의 철학과는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집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떨어져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철학을 설득시키고 싶진 않아요. 저랑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집을 그냥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갖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조차도 21년 끝자락에 집을 사실 때 적어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진 않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근데 당시 87.55%가 변동금리 대출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출자가 대출을 이겼던 그 대출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건데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홍익인간 이래로 역사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면서 경험에 기초해서 대출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1년 끝자락에 22년 전망서를 냈을 거고 집값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명확히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 드릴 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은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그러나 전혀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그게 금리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라는 것은 동의했어요. 그러나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22년부터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주식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또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했던 분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금리에 하나에서는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인상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의사결정하셨던 분이라면 2번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20년, 21년 당했는데 21년 끝자락에 집을 이제 삶으로써 또 당하는 거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이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연내 금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내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목표하는 중앙은행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장의 입장이 있죠. 근데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누가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더 똑똑하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시장 마음대로였다면 이런 금리 인상도 없었어야죠. 작년에 다 틀렸잖아요. 금리 인상 자체가 있었어서는 안 되죠. 시장 마음대로라면. 중앙은행은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라는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기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그 물가도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그래서 23년 연내에는 어쨌든 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어렵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계속 드렸었죠.
세 가지 조건이 간략하게만 간다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정례회의도 무시하고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라도 네.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겁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게 맞는 시나리오인 거죠.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물가가 어쨌든 2%에 부합하기까지 온다. 충분히 목표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 고물가가 안 잡힌 채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리스크워치, 글로벌 리스크워치 이 페이퍼를 매월 내는데 거기 맨 위에 있는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지연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니까 감산으로,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 이런 것들이 이 물가 잡는 걸 더 더디게 만들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더디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어렵다. 그 세 번째가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목표 물가 자체는 어쨌든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23년에는 목표 물가를 2%까지 부합하느라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주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중앙은행이 그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경우 뭐 그런 그 목표 물가 조정에 대한 리뷰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연준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조치를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고서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네. 그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 작년부터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23년에 반등은 하지만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말씀대로 딱 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 네. 말씀하셨고, 그러면 향후 주가의 흐름이나 네. 환율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네. 일단은 미국 그 기준금리는 여전히 뭐 상한선이 열려 있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인상을 물론 오늘 촬영일이지만 FOMC 회의가 이제 새벽에 있죠. 거기서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급인 거죠. 역대급 한미 기준금리 격차.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그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국 돈의 가치가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고 유러피언 국가들은 계속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조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22년 6월이 물가의 정점이었고, 그러니까 22년 중반쯤에 자이언트 스텝을 쫙 했던 거죠. 가장 급하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러피언 국가들은 그때 물가가 그렇게 대단한 숙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안 했었어요. 베이비 스텝 정도 하다거나. 근데 뒤늦게 물가 폭탄을 만난 거예요. 에너지발. 뒤늦게. 그러면서 그 에너지,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했지만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 여러 전반에 걸쳐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의 폭탄을 22년 끝자락에 만나요. 그 23년 초에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통화와 나머지 기축 통화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잖아요. 나머지 6개 통화가 유로존의 유로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이게 6대
기축통화 나머지 얘네들의 믹스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고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긴축 속도가 더 강화되고 미국은 이제 속도 조절이 있고 곧 금리 동결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얘네들 대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요? 얘네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까요? 얘네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원화와 달러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은 계속 동결할 것 같아. 그리고 이 통화의 가치는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도 보여주는데 유독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어때요? 안 좋죠. 미국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색할 만큼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하드 랜딩인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금융부실이라는 이유도 위험성이 어느 정도 고조된 불안감 이게 고조된 그런 시점이니까 달러 선호 현상 뭐 이런 것들도 맞물리니까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달러 기조는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나오고 격차가 벌어지고 나서도 그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또 뉴노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달러 기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로 본다면 정말 킹달러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원달러 환율조차도 그런 긴장감이 고조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 또 엄청나게 벌어질 거야 라고 가장 먼저 예견을 많이 했었던 시점이 22년 10월이니까 그때 초강달러가 나왔었던 거예요. 1440원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시 갱신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만 말씀드리면 1440원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서 강달러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 원달러 환율의 정점은 찍은 것이다. 네. 환율의 흐름과 나머지 지표의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지만 인하는 안 한다. 동결한다. 느낌이 비슷하죠.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고유가다. 네. 그리고 유가 불안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 흐름이 다 비슷해요. 주가도 마찬가지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은 하지만 박스 B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저한테 말씀하셔도 그게 이런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거. 따로 놀지 않아요. 이 거시경제 지표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박스 P를 벗어나서 주가만 나홀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에는 박스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어쨌든 23년 2분기 4월 정도가 금리의 정점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22년에. 그러니까 4월이 정점이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2년 10월이 저점인 거예요. 그 고금리라든가 금리 인상 그렇게 해나갈 거야 그때까지 라는 그런 압박을 선반영시킨 거죠. 선행지표니까. 그랬지만 지금부터 조정되는 것은 다 금리 인상할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4월이 아니라 5월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후까지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대 하는 것들 그 조금의 추가적인 인상폭만큼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네. 어떻게? 심리적으로 물가 지표를 보니까 안 잡혔대. 근원 물가를 보니까 더 올라갔대. 그럼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로 또 얘기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얼어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갈 듯 하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기 침체는 다른 말로 GDP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실적 자체가 안 좋게 계속 발표되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대세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야 이게 저점이고 3, 4분기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반영돼서 주가가 따로 노는 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도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약화됐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니까 주가가 뭐 이 실적과 무관하게 막 대세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책의 지금 부제가 금리, 물가, 환율부터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 경제까지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개인이 또는 뭐 기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뭐 본업, 네.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재테크 이렇게 포괄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 다른 지역에 계시고 다른 소득 수준에 다른 그런 성향,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300만 원 월급 다 주식으로 바꿔놨는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어떤 상황에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안전추구형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안전추구형이시라면 여러분 본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 굳이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공격적 투자자다.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23년 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추구형이면 굳이 투자하셔도 되나 저축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선별해서 그쵸? 투자하시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 거고 경기 침체인 것이지 주가 침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썸네일만 딱 보시고 댓글 딱 다는 거죠. 아니 경제 위기 온다더니 왜 주식은 반등한다 그래? 이렇게 썸네일만 보시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 분들이 이 말씀 듣고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정작 꼼꼼히 끝까지 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고 주가 침체를 또 구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에 입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구분하고 그냥 통편일률적으로 그냥 하나로 좀 정의를 해서 평균에 가깝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23년 올해까지는 뭐 일단은 부동산은 0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3년 끝자락 정도의 부동산을 턱 들어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집 마련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현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매수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 골자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채권 투자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중금리의 정점이 다다랐을 때 채권금리가 정점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채권 투자를 좀 추천드렸는데 뭐 아직도 늦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어쨌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23년 끝자락이 돼서야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 아니면 실제 기준금리 인하 라는 게 이뤄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또 시장에 굉장한 또 부풀 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도 좋으니 그때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비가 그래도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웅달 책방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정말 2500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까,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까 하는 그 종목을 좀 찾아서 노력하시면서 주식 투자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투자 성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전추구형이라면 현금 모으시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22년, 23년을 지내시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시경제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2020년, 21년은 어쩌면 종목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거시경제가 그 주가를 만들었던 거고, 22년, 23년도 역시 종목이 아니라 거시경제가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 단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가나 프랑스 주가나 전혀 다른 나라 주가나 우리나라 주가 그래프를 같이 딱 한 장표에 그려놓고 옮겨놓고 보세요. 같은 그림이죠. 매우 유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의 흐름과 벗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투자 관점에서, 재테크 관점에서, 혹은 자기개발 관점에서 웅달 책방을 즐겨보고 계시겠지만, 경제는 정말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시간 말고요. 하루에 15분씩 한 달간 경제를 한번 마스터 해본다. 여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빨리 읽혀서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대학생 중에 공부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하루에도 다 읽힐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시경제 공부하시면서 건전한 투자, 지키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부를 늘리고 싶다면 미래를 알아야 하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